사회가 역동성이 좀 줄어들면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통제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 운명을 그냥 예언하려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지죠. 그런 경향성과 욕구가 좀 있는 상황인데 AI가 맞춤형의 정보를 딱 주게 되는 시즌이 딱 된 거죠. 요즘에 AI가 진짜 많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과연 AI가 인간의 능력을 좀 억제시키는 건지 아니면 확장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오늘 윤덕환 저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요 책 쓴 윤덕환이라고 합니다. 네. 읽어보시면 자기소개는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두 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는 한 3줄 썼는데 출판사에 이렇게 쓰면은 책이 안 팔려요 이래가지고 장황하게 썼습니다. 아니,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외로운 개인 동반자 AI 대중의 결핍 코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큰 결핍이 있는 방향으로 대중이나 시민사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걸 담은 책이라고. 그래서 진짜 AI를 요즘에 약간 그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용도로도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예를 그렇죠. 들면 뭐 네. 고민 상담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뭐 사주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AI를 사용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주를 많이 보는 게 네. 기본적으로 보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결핍이 있다는 건데 그 결핍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주에 의존하는 거랑 이 개인화된 나한테 맞춤형의 정보를 추구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좀 있는데 사주를 보는 현상은 생각보다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이거든요. 그때는 별로 유행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외부 환경을 크게 바꿀 수 없다거나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불황이 되면 그 사주를 보는 경향성들이 좀 높아져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다른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유행하는 사이비 종교나 이런 기원이 80년대 군사정부 때 시작했다는 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일본도 92년도 버블이 딱 깨진 다음에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94년도에 살인가스라고 오음진리교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그 오음진리교를 추적하고 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은 90년대 그 오음진리교의 골수 멤버들이 뭐 교수,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들도 그런 식의 이제 거기 빠져드는 거 보면은 외부가 이제 불황이고 사회가 역동성이 좀 줄어들면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통제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자기 운명을 그냥 예언하려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아지죠. 그런 경향성과 욕구가 좀 있는 상황인데 AI가 맞춤형의 정보를 딱 주게 되는 시즌이 네. 딱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이 아마 발현되는 되게 좋은 시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되게 요즘에 마음이 힘들 때 우리가 예전에는 신점 보러 되게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점보다 이 AI의 사주를 거의 맹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AI 사주 예. 보실 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주를 보면 약간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나랑 대화했던 걸 토대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 토종 비교를 봐달라 그러면 이제 재물운부터 해서 정해진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거가 딱 나오고 네. 앞에서 고객님의 취향은 이거기 때문에 이쪽에 밝지만 이거보다는 이쪽 기회를 하는 게 더 낫다. 이게 나와요. 맞아요. 여기 소름 돋아요. 대화를 미리 사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러서 같이 해석을 해요. 카카오톡 내부 대화 내용 블로그 이런 것들이요?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일상화돼 있고 사주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되게 유행이고 특히 2030의 그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가 통계로 보면은 무속이나 이제 뭐 사주 보거나 타로 카드 보는 비율이 5060의 한 3배쯤 돼요. 매우 높아요. 그냥 무료로 보는 게 아니라 유료로.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보고 그래서 뭐 그거 하잖아요. 왜 젊은 분들이 와갖고 연애하고 네.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즌 1, 2, 3까지 있어요. 나오고 네. 있잖아요. 신들린요. 신들리네. 네. 그건 뭐예요, 신들? 무당 남녀가 와서 미팅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뭐 물어보지 않은 연소득이 얼마예요? 그럼 다 맞추고. 그건 뭐 대충 알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 무속인들은 이게 팔로워 수도 공개를 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무속도 인플루언서의 한 축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무속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환경이 자기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약간 좀 슬퍼요. 예를 들어 뭐 무속이라든가 타로, 사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날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종교 쪽은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 들었거든요. 그게 직격탄을 맞은 게 코로나 때인데 네. 종교적 카리스마가 붕괴됐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종교는 리더십의 형태가 카리스마적 권위잖아요. 신비적 권위. 네. 그러니까 야 묻고 따지지 말고 나만 따라와.
이런 건데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교회나 이쪽에서 막 확진자 엄청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때 저희가 조사해보면 바로는 이 교회 권위가 엄청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현실 생활에서 이분들이 말씀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현실 사회를 잘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꿨던 거는 감염자들 위치 동선을 공개한다거나 백신이 언제 공급된다거나 이런 식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제한으로 풀어줬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이 많이 되면 교회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권위가 아니라 무속은 일종의 데이터 같은 것도 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주다 전 보면은 개인에 대한 그걸 주잖아요. 개인마다 달라요. 종교가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신도들을 이리 가라, 이리 가자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가 아니라 개인한테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믿음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천국의 길을 열어주리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개인한테는 나도 해당된다고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무속은 정확하게 개인마다 다른 정보를 주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루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여부 관계없이. 그리고 외부의 불황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사회가 약간 좀 억압적이고 이러면은 무속이 많이 의존해요. 그리고 이제 성찰의 트렌드가 좀 더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 유행했던 도서시장의 가장 강력한 그 출판물이 쇼펜하우어였어요. 그게 이제 출판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쇼펜하우어 철학이 되게 난해한 철학 중에 하나인데 물론 쉽게 썼던 책이지만 쇼펜하우어가 무려 11개월 동안 탑5 안에 들어갔습니다. 종합. 철학서가 아니라 종합. 30만 부 넘게 엄청 팔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뭐 양규자 작가의 모순, 그다음에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렇게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 베스트셀러들의 공통적인 거를 보면 다 성찰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약간 권위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면 사람들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선이 내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베스트셀러가 세이너가 가르친 김미경의 마흔석부터 해가지고 원띵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개발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개발도 이제 불황이 되면 사람들이 외부에 큰 투자를 넣을 게 아니라 자기 몸값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 정도의 이제 약간 흐름이 있는 거죠. 올해는 다릅니다. 2025년 이후에는. 궁금하시죠?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저는 또 출판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바뀐 게 느껴지긴 해서 베스트셀러 맞아요. 시장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시면 돼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그 다음에 6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연간. 6월부터 하반기하고 연간물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경제 경영에서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도 계획해야 되는 상황의 압력이 만들어낸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네, 맞아요. 트렌드책도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한 건데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소설이나 에세이나 뭐 이런 종류가 다 유행하는데 올해 상반기는 뭐였냐? 선거 시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쓰신 에세이나 그 당시에 당대표, 야당 대표의 책이나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한강 작가의 책들만 팔렸는데 대선이 딱 끝났죠. 6월 4일부터 베스트셀러 순위가 180도로 바뀌었어요. 1등이 뭐냐? 혼모노라는 책입니다. 맞아요. 성현아 작가. 김영하 작가의 단 한 번의 삶,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동의 불안을 이긴단가, 뭐 그런 책들이 압도적으로 확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성찰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부터는 실천의 시대예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이제 혼모노라는 책인데, 혼모노는 일본어로 진짜 배기라는 뜻이잖아요. 혼모노는 그 박수무당 얘기거든요. 근데 박수의 능력은 저기가 주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신할머니.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나가요. 갑자기 앞에 있는 고등학교 여자애한테 가. 그럼 박수무당의 박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뭔가요? 그걸 고민합니다. 이 박수무당이. 그걸 고민하고 맨 마지막에 이거 스포일러인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요. 거기는 책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의 김영하 작가 책도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단 한 번의 삶도 이전에 그 여행의 기술인가? 그 에세이보다 훨씬 재밌던데 거기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자꾸 와가지고 작가님 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뭐 작가 글 쓰면 작가 되는 거지 뭐 안 쓰면 안 하는 거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하고 뭐 용기도 주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작가가 그럼 걔네들 얼마나 됐을까?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나한테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 중에 작가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쓴 친구들이 몇몇 작가로 등단했다는 소식을 내가 알게 됐다. 이런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실천을 통해 가지고 현실에 개입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AI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법을 몰랐었다면 네. 지금은 그래도 AI를 활용해서 뭐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어보면 다 나오니까. 네. 그럼 이런 과정들이 AI를 통해서 우리의 실천력을 더 높여줄 수가 있는 걸까요? 그쵸.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네.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예요. 그러니까 되는 걸 확인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도 그걸 계속 물어봐봐야 네.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난다 도모코라고 하는 일본의 CEO DNA라고 하는 그 회사 창업자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47위 부자 10여 년 전에 한 6천억 넘게 가져야 됐으니까 야 이영만이 일본의 프로야구단 구단주도 이기세요. 근데 이분이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이거든요. 예. 맥킨지 컨설턴트인데 사업을 하면서 그 하버드 나오고 MBA 하고 이제 엄청난 고학 스펙의 맥킨지 파트너였는데 하나 쓸데없다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도와주는 게 컨설턴트인데 네.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보다 사업할 때 필요한 건 결정한 걸 올바르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약간 지금은 그 트렌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를 지식적으로 얼마나 이게 제스파크는 뭘 잘하고 이게 뭐 클로드는 글을 잘 쓰고 챗GPT보다는 데이터는 뭐 퍼펙트 잘 주고 이런 식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이 팝업 창이 딱 뜨잖아요. 그 AI 인공지능이 때 뭘 물어볼 거냐요. 이거를 결정하는 마인드셋, 뭘 하고 싶은지를 정교화하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지금은 거기에 뭐가 올라, 어제 뭐가 올랐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프롬프터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도 되게 엄청 많이 나오고 나오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질문을 잘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 저는 그보다 좀 더 앞선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뭘 질문할지를 궁금해야 된다. 장강명 작가가 쓴 그 책이 있어요. AI가 이미 들어와서 10년이 넘은 영역이 있잖아요. 요 유튜브가 이제 오픈이 되면 내년 3월이면 알파고가 이긴 지 10년 됐잖아요. 네. 바둑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 양반이 추적해갖고 인터뷰 기원에 있는 그 프로 바둑 기사들 인터뷰해갖고 낸 책이 그 먼 좋은 미래라는 책인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뭘 하고 싶은지를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네.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검색창이 딱 떠 있으면 뭐 물어보지? 이거 맞아요. 고민이 더 커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저희 다시 질문으로 질문으로 네. 돌아와서 어쨌든 요즘 챗 GPT로 뭐 사수도 보고 막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그렇죠. 뭐 오를 건지 부동산도 어디가 부동산이 오를 건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예언이나 이런 걸 다루는 책들은 예언 그거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뇌는 끊임없이 예언을 요구하잖아요. 뇌가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러니까 뇌가 예측의 본능 같은 것들을 타고났는데 이게 이제 생존 본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수풀에서 부시럭거리는데 저게 지금 날 잡아먹을 건지 아니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 변연계하랑 얘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두려움 판단이. 그래서 생존 본능하고 예측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내가 한다는 되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름에 목이 마르잖아요. 찬물을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쫙 하잖아요. 네. 얼마 만에 갈증이 해소됐다고 느끼세요? 아마 첫 모금 딱 넘어가면 시원해 그러면서 이제 벌써 느낄 텐데 네. 갈증 해소가 생리학적으로 진짜 이게 갈증 해소됐다는 신호를 얻으려면 약 한 15분 정도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까지 다 물이 다 가갖고 수분이 다 가갖고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줘야 당신 이제 지금 이제 갈증 상태 아니에요 이 신호를 주는데 얘는 미리 곧 해소될 거야 야 안심해 라고 뇌에서 신호를 주는 거죠. 이미 선반영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뇌는 거의 본능적으로 예측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측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그런 욕구에 기반한 시장이죠. 그리고 AI는 알고리즘인 거잖아요. 데이터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잘 맞아요? 그건 모르겠는데 AI가 뇌가 이제 예측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가장 그릇하게 올 만한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음에 계속 구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랑 되게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AI가 예측하는 게 정말 얼마나 맞냐, 예측 범위나 영역에 따라 다 다르죠. 그 예측은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예측은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 강의하고 제일 당혹스럽지만 실망스러운 질문이 내년 트렌드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제일 원초적으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내년 주식시장 이건 되는구나. 아니죠. 뭐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종목에 따라 다 다른데 결국- 오를 게 있고 떨어질 게 예. 있고. 다들 그게 궁금해서도 오는 거예요. 그쵸. 저희도 새해 특강 하는데 하면은 결국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냐면 그래서 뭐 뭐 사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는 예를 들어서 분야를 특정하면 오히려 좀 보여요. 예를 들어 자동차 관세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무조건 시장이 불확실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뭐 수익률이 내려고 봤을 때 괜찮다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시장, 아니면 사람들의 소비, 여행 분야, 뭐 이런 거 분야를 특정하면 어느 정도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가 점쳐져요. 근데 이제 이걸 특정하지 않으면 트렌드는 안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비슷하죠. AI도 내가 궁금해하는 미래를 약간 디테일하게 특정해야 그 실제 전망이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우선 책 제목이 제일 궁금했던 게, 책 제목을 쓸 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단어에 외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와 동반자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개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 세 가지가 네. 핵심 키워드라고 봐서, 외롭고 개인과 동반자가 이게 서로 상충하는 서로 이게 같은 류의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 좀 궁금하거든요. 크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뭘 이렇게 사거나 그러니까 돈이나 시간을 쓸 때 나한테 필요한 걸 하잖아요. 그 필요한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 예. 생리적인 거. 그렇죠. 급하면 화장실부터 가야잖아요. 예. 아니면 불안하면 안전해 주는 거 가야 되고. 그래서 주식에서는 필수 소비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혼자 외로운데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이런 순으로 올라간다고 이 얘기를 했던 게 그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얘기해 준 건데, 뭐 5단계나 이런 하잖아요. 메슬로우였고. 예. 자아실현 욕구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히려 밑에 있는 욕구가, 이거를 이제 마슬로우가 결핍 욕구라고 했고, 이게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충이 돼야 사람들이 성장을 위한 한 발짝 내딜 수 있다고 보니까 소비도 그렇게 가는 거죠. 돈이나 시간이 좀 부족한 불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돈이나 시간의 결핍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죠. 결핍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피션시랑 그 스케어시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결핍이라고 번역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스케어시티는 희소한 거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갑자기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핍이라고 번역하고, 디피션시는 원래 그냥 없던 거예요. 근데 돈이나 시간이 지금 불황 때는 더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결핍이 어디 있냐?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근데 자꾸 혼자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거기서부터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세 가지, 돈과 시간,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결핍이 2026년도 이후에 사람들의 방향이나 흐름을 만들어낼 텐데, 공교롭게 돈이나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AI 동반 소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듀프 이코노미라고 해서 베껴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책을 쓰면서 찾아봤는데, 에단 호크나 줄리엣비가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여행으로 한 일주일 가고 싶어. 예산 한 300만 원 정도야. 거기 분위기가 나는 대로 제안을 해줘. 그러니까 쫙 제안해갖고 국내 9개. 국내는 뭐 군산해가지고 예산,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이게 쫙 나와요. 이거를 표절은 아닌데 컨셉을 베끼는 거죠. 이거 표절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몰디브를 가는 것보다 이 시각기가 훨씬 싸고, 일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선택하게끔 AI가 도와줘요. 그러면 불황 때 이 AI 동반 소비가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대안을 얘가 줘요. 훨씬 알뜰하게. 그렇게 아껴줄 수 있는 스마트한 소비가 가능하니까 무조건 아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좀 가벼워지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지금 스폰서 링크 안 달려있어요. AI가 달려있어요. AI로 사람들이 검색해가지고 비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달아놨어요. 아마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로 가면 사실은 내수 소비 시장으로는, 특히 대기업은 고가 명품 쪽은 약간 거대한 큰 벽을 만날 거다. 네. 실제로 명품 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명품 수가 많이 프랑스에서. 불황 때는 명품이 잘 나간다. 5060한테는 팔아야 돼요. 그럼. 맞아요. 에르메스만 버티고 그 밑은 다 지금 내려앉았어요. 네. 실제로 그 상류층한테만 팔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샤넬이 2015년도 6년도에 좀 힘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뭘 했냐면 2030들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샤넬 인사이드라는 동영상 스토리를 만들었어. 혹시 보였어요? 아니요. 샤넬의 히스토리를 네. 굉장히 재미있는 한 5분 10분짜리 이야기로 다큐멘터리처럼 엄청 재밌어요. 거기에 몇 억부 찍었어요. 2030에서 샤넬이 이런 브랜드였어. 너무 재밌는데 그때 샤넬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젊은 층을 좀 유입시키려고. 2010년대 중반에도 불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그 대표님 있었죠. 책 예. 냈을 때 예. 그 돈. 예. 그때 안 팔렸는데 불황 때였는데 그때 샤넬이 좀 올라갔어요. 이게 명품 시장은 원래 대중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해요. 이 상품의 특성상. 그렇죠.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희소한 걸 찾잖아요. 주식도 희소할 때 싸잖아요. 근데 희소하기만 하면 가격이 안 올라요. 대중성과 희소성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희소하기만 한데 샤넬이 그때 계속 희소한 거죠. 이게 결국은 2030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희소하지 않으면 오르지 않은 거예요. 주식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희소할 때 잘 고르면 얘가 대중적인 물을 탈 때 쫙 올라가는 걸 똑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듀프 이코노미 시대 AI 동반 소비가 일상화되면 여러 가지로 가격 합리화라는 이유 때문에 저가가 평준화될 수 있어요. 네.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내수시장 쪽에서는. 그럼 가성비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고 이제 가격적인 요소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차별점을 둬야 회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컬처 상품만 조금 더 뜨는 거고, 그러니까 이 AI 동반 소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일상화되면 지금 차도 중고차 시장만 엄청 잘 되잖아요. 거기에 투명한 데이터가 막 붙기 시작했어요. 거기 아까 불투명한 시장이었다가 이게 교통정리가 쫙 되기 시작하면서 이 투명한 데이터가 붙고 합리적인 제안들을 AI가 막 해주니까 장난 아닌 거죠. 거기서 사이트까지 다 제안해주고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막 씌워서 고가로 팔기에 참 힘든 시장이 됐어요. 그럼 앞으로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투명함과 가격적인 것들이 되게 좋아지는데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지는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문화를 팔아야 된다. 스토리를 팔아야 된다. 캐대언 저기만 붙은 라면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농심이에요. 걔만 팔려요. 주식도 약간 이런 문화가 붙은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그쵸, 되면 그쵸. 네. 회사 조직에서는 생산성이 조금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으로 네. 아웃풋을 내야 되는 쪽에서는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건비를 쪼개야 되겠죠. 네. 그러면 노동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AI도 그러잖아요. 이제 AI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말 노동 해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생성형의 AI 뿐일 뿐인데 좀 있으면 피지컬 AI가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제 공장에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블루 칼라까지 해고가 일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사회. 나중에 기본소득까지 줘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노동이라는 거를 종류를 바꿨지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빠지세요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레이트 플래트닝이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건 뭐 제가 쓴 말은 아니고 포버스에 나온 말입니다. 거대한 평평한 올해 2025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HP,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메타 이런 데서 막 몇천 명씩 잘랐잖아요. 예. 주로 중간 관리자. 네. 그걸 이제 그레이트 플래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간 관리자를 뛰어넘고 AI가 뭐 알고리즘으로 그 조직의 효율화하고 평가 시스템도 다 넣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실무자들만 있으면 되는 이 조직이 이상적인 형태로 올해 초까지 제안을 했어요. 2025년 초까지. 그래서 막 중간 관리자를 잘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최근에 연구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11월 초에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잘랐잖아요. 중간 관리자 많이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기업에서 이제 뭔가 이 총알을 좀 가지고 있으려면 그 고정비를 줄여야 되니까 그 이슈가 있는데 55%가 거기 조사 대상에 글로벌 다 조사했는데 후회한다고. 자른 거를. 네. 근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직원들 중간 관리자 역할을 완전히 너무 폄하했던 거죠. 중간 관리자 잘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해가지고 막 결정을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방향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 방향이나 이제 컨펌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거 전부 다 CEO 단, CF나 이제 임원 전략 기획을 담당해야 되는 임원 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실무 처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옳고 그른 방향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중간 관리자가 없으면 일이 어떻게 되냐, 일이나 평가가 어떻게 되냐, 다 AI 알고리즘이 하거든요. 그러면 동기부여에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무진이라고 치면 열심히 해도 누가 와서 오늘 밤샜어? 이런 말 한마디 정서적인 보상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5월 달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그 논문이 나왔는데 생산성 향상은 확실해요. 여러 군데에서 개인이. 근데 동기부여의 지속성이 다 떨어졌어요. 네.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정서적인 피드백입니다. 이게 빵꾸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빨리 그만둬요. 번아웃도 빨리 오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1년 안에 너무 빠른 이 의사결정이나 구조가 막 움직이는 거죠. 트렌드 전망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어요. 아마 다음 달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AI 알고리즘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네. 조직 내에서 정서적 피드백은 제로로 만든다. 이거는 조금 조직이 지속 가능성에서는 좀 치명적이죠. 그럼 더 외로운 개인이 될 수밖에 외로운 없네요. 개인이 될 수밖에 없죠.